자, 그러면 테마 47번인데요.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자, 지금 사회복지 정책론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이건 다 1순위에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139쪽인데요. 물론 이제 거의 2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일단 그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필요성, 특성, 기능에서 목적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거권, 평등권. 우리 기본권 저번에 한번 봤었죠. 이 법제론에 이제 기본권 나오는데, 자, 이게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걸 이제 달성시키기 위해서 개별적 기본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사유권적 기본권이고, 사유권적 기본권 안에 이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목적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자, 목표로 물어보든, 목적으로 물어보든, 필요성, 기능으로 물어보든, 특성으로 물어보든 똑같이 문제 풀면 되는데요. 이게 헷갈릴 만한 것만 좀 체크를 해놓으면 돼요. 아, 이건 뭐 나오면 내가 헷갈릴 것 같다 하는 것들. 자, 우선 그 목표해 보니까 자립성 유지, 또 개인의 성장 개발. 그 개인의 성장 개발 조심하세요. 아, 이거 거시 정책인데, 매크로인데, 이 개인 성장 개발은 이건 마이크로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돼. 맞습니다. 이거 개인적 성장 개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경제성장과 안정. 맞습니다. 복지는, 사회복지는 경제성장 저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게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복지, 복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경제성장과 안정,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성 봐보세요. 필요성도 조심할 것만 보면 돼요. 거기에 이제 거기 7번 보면 개인의 성장 개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번 보니까 자립성 유지 증진. 특히 10번에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는 이제 국가 복지를 우리는 전제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 실패를 전제. 자, 거기에 효율적인 시장 체계 구축, 개인의 선택의 기회 극대화는 그건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성 보세요. 특성에서도 개별적 욕구 충족. 아, 개별적 욕구 충족은 이건 직접 실천해서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정책에서 맞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3번에 직접적 욕구 충족. 맞아요. 맞는 거 이거. 그 다음에 거기 5번 조심해야죠. 일방적 이전입니다.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일방적 이전은 시장은 쌍방적이죠. 근데 사회복지는 일방적 이전입니다. 즉 기여하지 않았는데 주잖아요. 공공부조도 그 다음에 사회수당도 비기업입니다.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주죠. 일방적으로. 사회보험은 기여금 내고 받는 거니까 쌍방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자기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죠. 강제로 내죠. 기여하잖아요. 인과율에 의한 직업, 이건 인과율에 의한 지급이라고 해요. 사회보험은. 자발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쌍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쌍방적 하면 틀립니다. 일방적.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 하면 안 됩니다. 가치 판단적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은. 자, 정치 논리에 좌우된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2차적 분배입니다. 1차적 배분이 아니라.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좀 조심하실 거. 그 13번 보면 개인의 자립성 강조 다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18번 중요한데 우리는 필요에 따른 배분입니다. 이걸 필요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회복 정책은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는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의 원칙의 반대말이 능력의 원칙이에요. 자, 능력에 따른 배분이 아닌단 말이죠. 우리는 능력에 따른 배분 아닙니다. 네, 능력에 따른 배분 아니고, 다만 조심하실 게 거기 아까 그 9번에 소득 재분배성 있죠. 9번에 소득 재분배성 그 9번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9번에다가 그 소득의 재분배성 있는 데가 화살표 해가지고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고 적으세요. 자, 지금 능력에 따른 부담과 능력에 따른 배분은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 거기서. 자, 이 능력에 따라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득 재분배예요. 즉,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조세 부담률을 더 높이는 거. 세금 더 내.
라고 하는 것이 능력에 따른 부담이죠. 소득 재분배죠. 근데 거기 능력에 따른 배분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자원을 더 배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부담과 배분은 다릅니다. 지금 능력에 따른 부담은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맞는 거죠. 사회복 정책의 특징이 맞습니다. 얘는 맞는 거예요. 근데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배분은 어디서 해요?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죠. 자, 우리는 필요에 따른 배분입니다. 자,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그 기능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소득 재분배 기능이기 때문에 1차적 배분 기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차적 배분은 어디서 해요?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1차적 배분. 우리는 2차적 배분 하는 겁니다. 자, 104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 나오는데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나옵니다.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2020년 사회복지직에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얘가 최근에 이제 2018년 보직에서 문제가 나왔었고 2020년 다시 사회복지직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자, 소득 재분배 형태인데요. 자, 기능에서 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 사적 재분배하고 공적 재분배 있죠? 걔가 짝입니다. 사적 재분배와 공적 재분배. 서로 반대죠? 자, 사적 재분배는 사적은 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를 얘기합니다. 공적 재분배는 국가가 하는 재분배입니다. 따라서 국가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공적 재분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발적 재분배 나와 있는데요. 우발적 재분배는 우발적 사고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으로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의 소득 이전입니다. 자, 우발적 바로 재해나 질병이 대표적이죠. 재해 질병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재해와 관련된 게 산재보험이죠. 질병과 관련된 것이 건강보험이죠. 그러니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바로 우발적 재분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걔들이. 그죠? 질병의 문제. 자, 거기 이제 장기적 재분배하고 단기적 재분배하고 짝이죠, 이제. 그 둘이 짝이에요. 자,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다. 적립 방식이 장기적 재분배입니다. 자, 반면에 단기적 재분배. 자, 매년 정해서 매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공부조가 단기적 재분배에 들어갑니다. 얘는. 그 다음에 세대 내 재분배하고 세대 간 재분배하고 짝입니다. 그 아래 세대 내 재분배는 젊은 시절 소득을 적립해 놨다가 노년기에 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적립 방식이 세대 내 재분배입니다. 내가 젊은 청년기에 내가 적립해 놨다가 내가 노년기에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바로 적립 방식. 우리나라가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죠. 국민연금에서. 네. 자,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 방식은 내가 청년기 때 돈을 적립해놔요. 그리고 내가 노년기 때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90세까지 받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뭐 90세까지 받는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서 청년기 대 노년기 간의 소득 재분배가 돼요. 이것을 적립 방식이고 이게 적립 방식이 세대 내 재분배입니다. 자, 근데 부가 방식 봐보세요. 아니, 거기 세대 간 재분배 봐보세요. 세대 간 재분배는 청년 세대에서 노인 세대로, 자, 그리고 현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자, 노령 세대, 근로세대에서 노령 세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부가 방식이 세대 간 재분배입니다. 자, 부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현재의 근로세대들, 이 근로세대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현재의 노령세대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부가 방식이에요. 따라서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가 됩니다. 이게 부가 방식이고요. 부가 방식을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현재의 근로세대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미래의 노령세대가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 미래의 노령세대들한테는 누가 줘야 돼요? 당연히 미래의 근로세대들이 줘야 합니다. 그죠? 현재 근로세대들은 자기가 번 돈을 다 현재 노령세대를 위해서 썼잖아요. 그죠? 따라서 현재 근로세대가 미래 노령세대가 되면 미래세대가 얘들한테 줘야 돼요. 그죠? 여기한테. 그러니까 미래세대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세대와 현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가 돼요. 자, 현세대 그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가 방식은 거기 보면 이제 세대 간 재분배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노령세대 대 근로세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가 방식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걸 이제 세대 간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번 돈 현재 노인들한테 줄 거니까 미래 세대 니들 우리 노인 되면 니들 우리한테 줘야 돼 하고 얘와 얘가 계약 맺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걸 세대 간의 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세대 간의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보험은 강제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나중에 미래 근로 세대들이 누가 니들한테 주라고 해서 우리는 못 주겠어 하고 얘들이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미래 세대가 안 준다고 버틸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사회보험은 강제니까. 강제로 징수해 가는데 안 줄 수가 없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계약이 허락되죠.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세대 내 재분배 안 해보니까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세대 내 재분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수직적 재분배는 동일 세대 내에서 그러니까 세대 내입니다.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의 재분배예요. 반면에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세대 내에서 이번에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의 위험 발생 집단 간의 재분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 세대 내, 따라서 세대 내 재분배입니다. 다만 거기 이제 수직적 재분배는 부자로부터 빈자, 즉 고소득층 대 저소득층이죠. 바로 공공부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수평적 재분배는 고위험 집단 대 저위험 집단입니다. 즉 사회보험이 여기에 해당되고 가족수당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건강보험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료 내지만 건강보험료 낸다고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아파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병원에 가야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보험 혜택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내가 내고는 있지만 내가 안 아프면 나는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결국은 아픈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즉 고위험 집단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저위험 집단이 아니라 저위험 집단으로부터 고위험 집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수당, 아동수당은 왜 또 이게 수평적 재분배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아이가 없는 집보다 위험 요소가 더 큰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따라서 아이가 있는 집 그 가족이 고위험 집단인 겁니다. 없는 집 가족보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재분배와 사람 간 재분배가 짝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죠, 걔들이. 자, 시간적 재분배는 자, 거기에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적립 방식과 같이 여기 안정적으로 소득이 많은 시기에서 소득이 없는 시기로 이전하는 거죠. 적립 방식이 바로 얘가 시간적 재분배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미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소득의 일부를 미래로 이전시킨 겁니다. 그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한 겁니다. 자, 인생의 가장 높은 소득 시기에서 낮은 소득 시기로, 건강한 시기에서 병약한 시기로 가는 거, 시간적 소득 재분배입니다. 얘가.
자, 근데 사람 간 재분배 봐보세요. 사람 간 재분배는 전체 국민의 소득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가지고 사람 간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도 사람 간 재분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재분배도 사람 간 재분배입니다. 다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재분배예요. 이게는. 자, 그러면 거기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인데 그게 2018년 보직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거기 봐보세요. 급여 산정 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사회보장제도는 급여를 산정할 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말은 저소득층한테 많은 급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산정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의 지출이 커진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급여 산정 방식이. 이해되죠? 사회보장 급여의 지출이 커진다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여 지출이 커질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회보장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 보호하는 사회적 위험의 대상자가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그죠? 예, 이해되죠?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달리하면 소득 재분배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41쪽. 이것도 지금 이게 사실 다 중요한 것들인데 이게 빈출도로 봤을 때 제가 다시 이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2순위로 밀어놨는데 참고로 지금 이 책에 제가 1순위, 2순위라고 한 것은 적어도 1순위, 2순위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수문 문제 중에서 어떻든 많게는 18문제, 19문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위주로 공부하시고 3순위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챙길 수 있으면 챙기시고. 자, 거기 사회복 정책 같이 봐보세요. 5가지 가치가 나오거든요. 자, 목차 한번 볼까요? 평등, 넘겨보세요. 효율성, 그 다음에 자유, 사회적 적절성,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즉 롤즈의 사회 정의론이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2번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평등부터 봐야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 평등부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 자, 이게 기회의 평등입니다. 자, 기회 평등은 출발선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회, 그 과정상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주고 요 땅 하면 이제 달리겠죠. 달려요. 달리면 이제 여기서 10명이 달렸으면 1등부터 10등까지 결정되겠죠. 그러면 자, 1등부터 10등까지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해 주는 거, 그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자원을 배분할 때 똑같은 기회를 준 거고, 자, 근데 여기는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비례 있잖아요. 이 비례가 바로 그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노력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기여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업적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욕구에 비례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비례적 평등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노력한 사람한테 더 줘야지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평 또는 이걸 형평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에쿼티인데 에쿼티를 공평, 형평이라고 번역합니다. 따라서 공평성,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비례적 평등을 공평성, 형평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 그 교수님이 자기가 학점 좀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학점을 더 줘버리면 그러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그죠?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학점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비례적 평등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돼서 여기서 뭐가 발생되냐면 불평등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불평등을 다시 재분배하자, 다시 재분배하자, 이 결과를 다시 재분배하자, 그게 바로 결과의 평등입니다. 자, 이 결과의 평등을 10명이 뛰었으니까 똑같이 10명이 하나씩 나누어 갖자, 수량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최근에 1급 시험에 산술적 평등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용어가. 자, 이렇게 모두가 하나씩 가져가게 되면 절대적 평등이 되게 됩니다. 모두 똑같이 가져가게 됐으니까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평등은요, 얘와 얘에서 얘가 가장 적극적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얘로 갑니다. 따라서 얘가 가장 적극적 평등입니다. 여기는 가장 소극적 평등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하나가 더 나왔어. 1급에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냐면은 자, 지금 아까 이 기회평등을 과정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과정상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과정상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평등은요. 자, 선생님들 그 141쪽 봐보세요. 141쪽에 평등 봐보세요. 기회평등을 먼저 설명하면서 볼게요. 기회평등 봐보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등 개념입니다. 과정만 평등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그 기출문제 문장인데 그거 중요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든지 그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요거를 다른 강의를 여기 질문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을지 모르겠네요.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누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다른 책에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가 결과의 평등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왜 이 책에는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가 기회평등에 있냐. 누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 책이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결과의 평등은 업적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업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냥 똑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과의 평등이에요. 동일한 업적에 대해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기회평등이 맞습니다. 알았죠? 네, 이거. 우리 공무원 강의 하시는 분이 대략 학원들 다 포함해서 보면 한 10명 정도 있다고 보면 그중에 사회복지를 주전공한 사람은 거의 2~3명밖에 안 돼요. 참 희한하게 사회복지를 강의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주전공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면 공무원 강의 자체가 뭐 이렇게 깊은 내용의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이제 이게 사회복지 주전공이 아닌 상황에서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어떻든 동일한 업적에 대한 동일한 보상은 여기에 맞습니다. 기회평등이.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세요.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수량적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이다. 자,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해요. 예.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등을 강조한다. 그죠?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 똑같은 기회를 주죠. 과정상 기회만 똑같이 평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거기 OX 문장 봐보세요. 기회 평등은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다? 아니죠. 가장 소극적이죠. 그죠? 거기까지. 그 다음 이제 그 얘 보니까 스타트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기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스타트는 출발선이잖아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스타트 프로그램들은 다 기회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복 2. 그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빈곤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들은 모두 다 기회 평등이에요. 그것도.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조건적 평등을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회 평등은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그 보면은 기회 평등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지만,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00m 달리기 하는데 장애를 지니고 있어도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두 다 똑같은 기회에 서야 돼. 똑같은 출발선에. 달릴 수 없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도 똑같은 기회에 이 선에 서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이 기회를 줬다고는 했지만 어차피 결과에 뻔하죠. 장애인이 꼴등 나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회 평등을 좀 더 실질적인 평등을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회 평등의 연장선으로 나온 게 조건적 평등이에요. 거 봐보세요. 조건적 평등은 기회 평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자유 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에게 호의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사회적 약자에게, 즉 장애인이나 여성에게 좀 더 앞에서 뛸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걸 바로 조건적 평등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조건적 평등이 기회 평등보다 좀 더 적극적이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근데 거기 조건적 평등의 예를 보세요. 100m 달리기 할 때 신체 장애인을 앞에서 뛰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 차별이 나와요. 이 긍정적 차별이 2019년 사회복지직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1급 시험에서는 이게 11회 시험부터인가 이게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 긍정적 차별은 적극적 조치라고도 하고요. 그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 보면 긍정적 차별은 적극적 조치라고도 하고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긍정적 차별은 용어가 얘를 적극적 차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조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다 똑같은 말. 그러면 긍정적 차별, 적극적 차별, 적극적 조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부정적 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 차별을 메꿔줄 수 있는 긍정적 차별을 해주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부정적 차별을 당한 것을 긍정적 차별로 보상해 주는 개념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그 긍정적 차별 봐보세요. 거기 141쪽 날개 쪽에 보면, 제가 날개 쪽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특정 집단에게 일자리, 일할 기회를 주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진급,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대우해 주는 거. 그래서 긍정적 차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여성 고용 할당제, 여성 고용 할당제,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 이게 대표적인 긍정적 차별에 해당되는 정책이에요. 여성 고용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이거 그죠?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먼저 준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고용 할당제나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크게 보면 기회평등에 들어가죠. 일할 기회를 줬잖아요.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 그죠? 기회를 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기회평등과 조건적 평등 중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조건적 평등에 들어가요. 근데 조건적 평등이 없을 때는 이제 기회평등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크게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기회평등입니다. 네, 엄격하게는 조건적 평등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제가 그 141쪽 그 날개 쪽 제일 아래 적용을 넣어놨는데, 자, 얘는 평등 중에서는 기회평등에도 들어가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조건적 평등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에 해당돼 있다 보면 적극적 자유. 그 다음에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는 급여 자격에서는 보상에 들어가요. 이따가 길버트와 테렐 정책 내용 분석 뭐 우리 시험에 1순위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이따 급여 자격에 보상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서 볼 거고, 급여의 종류에는 기회에 들어가요. 현물, 현금, 증서, 권력, 기회. 이게 급여의 종류인데 그 중에 기회에 들어가요. 기회 준 거잖아요. 일할 기회 준 거죠. 그죠? 기회에 들어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비례적 평등 보겠습니다. 이제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 업적도 하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업적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해 주는 것을 비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줘야지 그걸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평성, 형평성이 비례적 평등이고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열등처우 원칙에 해당된다. 자, 그다음에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적으세요. 산술적 평등. 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노력이나 기여나 업적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봐버려요. 똑같이 봐서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합니다. 자, 이건 이제 부자들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건 자유하고 이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보편주의 제도들이 수량적 평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거기 출발점이나 타고난 자연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게 되는 이런 절대적 평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가능하죠, 이거는. 현실상에 존재하지는 못하죠. 이런 사회는. 근데 자, 그러니까 수량적 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보세요. 근데 NHS는 제가 NHS가 나오면 영국의 무상의료 서비스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영국은 이 NHS를 언제 시작했냐면 1946년에 시작했어요. 얘들은. 놀랍지 않으세요? 얘들은 1946년에 NHS를 시작했어요. 전국민 무상의료 서비스를. 자, 어쨌든 이거는 지금 보편주의 제도인데 이게 여기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거 거기 공공부조가 수량적 평등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막 공부하다 보면 수량적 평등은 아까 보편주의적 특성에 있는 제도들이 수량적 평등이라고 했는데 왜 공공부조는 이거 선별주의 제도인데 왜 이게 수량적 평등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결과의 평등은 여기 봐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결과를 재분배하는 게 결과의 평등이에요. 공공부조가 재분배하는 거예요. 공공부조가. 그죠? 공공부조는 재분배입니다. 공공부조가 재분배. 자, 그래서 이제 공공부조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자, 그 142페이지로 가보세요. 142페이지에 뭘 보냐면 이제
자, 거기 자유부터 보겠습니다. 3번 자유 봐보세요. 자유. 자유를 보면 자,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봐보세요. 여기로 갈수록 적극적 자유는 더 증진됩니다. 자, 소극적 자유는 더 침해당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면 기회평등보다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건적 평등, 비례적 평등, 그 다음에 결과 평등. 그러니까 자, 기회평등도 적극적 자유를 보장은 해요. 증진을 시켜요. 증진. 자, 증진시키는 거. 자, 근데 기회평등보다는 비례보다는 결과가 더 증진시키는 거예요. 자,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회보다는 비례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침해한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소극적 자유 봐보세요.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 측면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죠. 그 소극적 자유를 부자들의 자유라고 해요. 걔를. 부자들의 자유. 소극적 자유를. 자, 기회 측면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거기에 사회복지 정책의 시장 기제에 개입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때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기회 측면을 강조한다는 그 기회 있잖아요. 그 기회가 뭐냐면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예요. 그 기회 동그라미. 선택의 기회. 자,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들.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거 국가 니들 개입하지 마 이거죠? 네, 냅둬 이거잖아요. 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를 부자들의 자유라고 해요. 부자들의 자유. 자, 따라서 신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 개념이다. 자, 반면 적극적 자유 봐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즉 능력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능력. 저기는 아까 기회, 여기는 능력. 자, 이때의 능력은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하죠. 능력.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 그게 바로 적극적 자유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자유를 빈자의 자유라고 합니다. 알았죠? 빈자들의 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긍정적 차별이 적극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나도 일하게끔 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게끔 해서 일할 수 있어서 일함으로써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차별은 적극적 자유에 들어갑니다.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줬어요. 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기회평등이 그러니까 기회평등이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지만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는 증진시킬 수 있어요. 아까 기회평등 중에 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스타트 프로그램들이 지금 기회평등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저소득 자녀들한테 교육 기회 주는 거 기회평등에 들어가요. 그거. 그러니까 저소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걔들이 교육받아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걔들을. 그러니까 조심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회평등은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없다.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왠지 증진시키지 못할 것 같잖아요.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니까 얘가. 그렇지만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얘도 알았죠? 기회평등도 증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러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네.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
물론 근데 이제 결과의 평등이 가장 이제 더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더. 자,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으로 가볼까요? 이제 자유 끝냈습니다. 이제 효율성. 여기는 다시 나올 가능성 높아요. 예, 가치는 중요해요, 여기. 자, 거기 효율성 봐보세요, 효율성. 효율성은, 자, 평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침해받고, 효율을 강조하면 평등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등적이면서, 그리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평등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근데요. 자, 이 효율성은 또 둘로 나뉩니다. 궁극적 목표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자, 궁극적 목표로서의 효율성이 바로 파레토 효율입니다. 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둘로 나뉩니다. 다시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으로 나뉩니다. 자, 먼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끝내고 오게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보니까 목표 효율성이 대상 효율성입니다. 자, 목표 효율성과 대상 효율성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하지 마세요. 타겟을 번역한 겁니다. 목표, 대상. 자,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목표 효율성은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예요. 자, 다시 한번.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상한테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화 서비스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집중되는가. 어디로 낭비되지 않고 엄한 사람 주지 않고. 따라서 목표율성이 높기 위해서는 선별주의 제도일수록 목표율성이 높은 거예요. 골라서 줘야지 목표율성이 높죠.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선별주의 제도일수록 목표율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운영의 효율성 봐보세요. 운영의 효율성은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운영 비용이 적을수록 운영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운영비용, 즉 행정비용. 그 운영비용, 동그라미. 그걸 행정비용이라고 적으세요.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한 행정 절차일수록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행정 절차가 간편할수록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보편주의 제도들이 운영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별주의 제도들은 고르죠. 선별주의 제도는 고르잖아요. 아까 선별주의는 고르는 거예요. 선별주의는. 그러니까 고르는데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따라서 선별주의 제도는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보편주의 제도는 고르지 않아요. 그냥 다 줘. 다 주는 거니까 얘는 행정비용 적게 들어요. 따라서 보편주의 제도일수록 운영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길버트 하트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이따 볼 건데 여기가 보편주의 제도이고 이게 선별주의 제도다. 그러면 이 선별주의 제도로 갈수록 목표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반면에 보편주의 제도로 갈수록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날개 쪽 봐보세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게 되면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제도예요. 걔가.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제도니까 얘 둘을 비교하게 되면 공공부조는 목표성이 높고 대신에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사회보험이 운영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왜? 사회보험이 보편주의 제도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연결하시고 근데 이제 그 파레토 효율 봐보세요. 파레토 효율을 배분적 효율이라고도 합니다. 걔까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네. 얘까지 나왔는데 자, 파레토 효율은 더 이상 어떠한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예요.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게 배분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 자, 그래서 거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인의 이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 선택의 교환이 이루어질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한테 그냥 맡기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파레토 효율은. 이 파레토 효율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우리 모델 군번에 지금 녹화 강의하는 거는 스튜디오 녹화 강의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 서서 강의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앉아서 강의하니까 뭐 8시간, 9시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서서 강의하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뭐 그 1급 강의까지 막 하게 되면은 학교 특강까지 나가게 되고 뭐 대학 특강 뭐 나가게 되면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 서서 강의하는 적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면 다리가 아프니까요. 막 앉고 싶은 충동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석은 비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약자석이 비어 있어요. 근데 노약자는 없어요. 아무도. 지하철에. 그 안에 아무도 없어. 그럼 막 노약자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때. 물론 이제 앉지는 않습니다. 노약자석에 아무리 자리가 생겨도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은 앉지 않는데, 근데 이 파레토율은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노약자석에 앉는 거예요. 그냥. 자, 앉았어요. 앉았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 줬어요? 안 줬죠. 안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역에서 노약자나 임산부가 타면 그때 비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기적인 나는, 이기적이면서 합리적인 나는 내 이익을, 내 효용을 충분히 높이고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파레토율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한테 맡기면 이렇게 달성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자, 이 파레토율은 시장주의자들의 시장 효율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한테 그냥 시장한테 맡기자라고 한 것이 됐잖아요. 따라서 그 파레토율 거기 밑에 그 파레토율 있죠? 걔를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은 시장주의자들의 시장 효율성 또는 이걸 이제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파레토율은 시장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장한테 맡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장한테 개입하는 거죠. 우리가 국가가. 그러니까 이건 복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걸 보게 되냐면 복지주의자들은 이 파레토 효율조차 국가에 규제가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았죠? 국가에 규제가 있을 때 달성된다.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지하철 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노약자가 있는데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그 안에 탔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임산부인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팔짱 끼고 딱 자는 척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규제를 해줘야지 달성될 수 있다 보는 거, 복지주의자들은. 그것조차도 남자들은 못 앉게, 임산부석에, 또는 노약자석에 노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못 앉게, 앉았을 때는 벌칙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규제를 할 때 그것조차 달성될 수 있다. 어떻든 이제 파레토율은 완전 경쟁자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시장주의자들의 시장 효율성과 같은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저걸 보면 파레토 개선은 뭐냐? 이게 지금 우리는 안 나왔는데 1급은 이게 나와서요.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만 있다면 그건 파레토 개선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파레토율은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예요. 건드리면 안 돼, 이제.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누군가의 효용이 증가되면서 누군가의 효용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파레토율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생각할 때 시소가 딱 균형이 맞춰진 상태예요. 지금 파레토율은. 만약에 지금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누군가의 효용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파레토율은. 그런데 파레토에서는 뭐냐? 만약에 다른 사람의 효용, 이 만족감이거든요. 효용은. 만족감을 만약에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만 있다면 그건 파레토 개선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소득 재분배는 파레토 개선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의 경우에는 파레토율적 개념으로 보게 된 파레토 개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면
소득재 분배를 통해서 빈자들의 만족감은 증가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의 만족감은 떨어지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만족감을 떨어뜨린 겁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는 파레토 계산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자선활동은 달라요. 민간의 자선활동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그냥 원해서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겁니다. 따라서 이 자선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효용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는 빈자들의 효용은 증가되기 때문에 민간 자선활동이 바로 파레토 계산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어떻든 이제 그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141페이지로 와보세요. 제일 아래. 사회적 적절성은 표기 안 돼 있죠? 예, 공무원 시험에서는 얘가 과거 기출 문제, 이게 지금 표기는 안 돼 있지만 과거에 이게 한 번 나왔어요. 한 줄 나왔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사회적 적절성은 뭐냐면 적절하게 충족시킨다는 뜻이에요. 뭘? 욕구를. 따라서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입니다. 사회적 적절성 자체가 욕구예요. 알았죠?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자체가 욕구예요. 적절하게 충족시켰다. 뭐를? 욕구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최대한 욕구 수준을 맞추려는 노력이다. 형평성과 상충된다. 거기 형평성 동그라미. 형평성이 아까 뭐였죠?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과 상충된대요. 얘가. 왜 상충되는지는 설명할게요. 바로. 자, 거기 봐보세요.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의 만족이 아니라 욕구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 기제에서의 자원 배분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왜 구매하죠? 내가 원하고 바라니까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원하고 바라는 걸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옷 사러 가면 이런 옷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옷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옷을 사서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사회적 적절성에서 적절하게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원하고 바라는 것까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욕구는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얘는 객관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장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사회적 적절성에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욕구는 객관적인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욕구를 절대적 욕구와 상대적 욕구로 나뉩니다. 그러면 사회적 적절성은 어떤 욕구를 지금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절대적 욕구입니다. 절대적 욕구 보니까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 빈곤선은 절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거든요. 즉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예요. 걔들이. 결국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내려주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 절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빈곤선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얘는 형평성과 상충되는 겁니다. 자, 왜 형평성과 상충되는 거냐면 형평성은 아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자는 것이었어요. 그죠? 형평성은 선생님들 이제 형평성 나오면 비례적 평등을 생각해야 돼 무조건. 여기서는 알았죠? 가치 문제에서 자 형평성 나오면 비례적 평등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자는 것이었지. 그죠? 근데 사회적 적절성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 욕구조차도 절대적 욕구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상충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형평성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와보세요. 자, 141쪽 봐보세요. 긍정적 차별 나와 있죠? 그 긍정적 차별 그 위에 논점 플러스 해가지고 긍정적 차별 있잖아요. 그 제목에다가 긍정적 차별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위로 끄집어 올리세요. 위로 끄집어 올려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긍정적 차별은 형평의
가치를 실현시킨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긍정적 차별은 형평의 가치, 즉 뭐예요? 비례적 평등을 실현시켜 준 거예요. 얘가. 상충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긍정적 차별은 형평성과 상충된다 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긍정적 차별과 형평성은 상충된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실현시켜 주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설명할게요. 뭐냐면은, 자, 긍정적 차별은 아까 뭐였냐면, 여성 고용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생각하라고 했죠. 이게 나오면, 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차별당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겁니다. 긍정적 차별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먼저 줘서 결국 일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금 차별로 인해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게끔 해서 그 능력에 맞게끔 보상을 받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긍정적 차별은 형평성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1급의 논점인데요. 1급에서 나온 논점인데 이렇게 상충된다 해서 틀리게끔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143쪽 봐보세요. 이제 롤즈의 사회 정의론인데요. 세상에 이게 문제가 우리한테 나왔습니다. 먼저 이건 1급의 논점이고요. 1급에서도 한 3번 나왔습니다. 얘가 1급에 한 3번 나왔는데 우리한테 안 나오다가 나왔죠. 자, 그 롤즈의 사회 정의론은, 자, 거기 정의의 원칙이 뭐냐 먼저. 자, 정의가 뭐냐 도대체, 사회 정의가 뭐냐, 정의는 뭐냐, 거기 정의가 나왔죠.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 사회적 협동체 내에서 개인들 간의 이익과 부담의 분배를 규정하는 규칙,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 사람들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 롤즈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냐면 바로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지의 배일 상태다, 즉 무지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지의 배일 또는 무지의 장막. 자, 거기 무지의 장막 또는 무지의 배일 나와 있잖아요.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질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태생이나 출신이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모르는 걸 얘기해요. 사회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이제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질이나 출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내가 그 경쟁을 해가지고 그 자원을 내 걸로 만들 거라고 하는 확신은 서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만약에 그 경쟁에서 내가 만약에 뒤처진다면 내가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따라서 그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이 정의의 원칙에 사람들은 합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정의의 원칙이 거 보니까 2가지 원칙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정의의 원칙 봐보세요. 제1원칙은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해할 때 제1원칙이 평등의 원칙이에요. 자, 제2원칙은 차별의 원칙이에요. 이제 뭐 용어를 이제 달리 쓰기 나름인데 이건 차별이에요. 이건 평등이고 이건 차별이에요. 자, 무슨 말이면 제1원칙은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건데 어떤 걸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유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 자유는 평등해야 한다라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거 보면 기본적 자유가 평등해야 한다는 거. 모든 사람의 자유는 평등해야 한다. 자,
근데 두 번째 제2원칙이 바로 차별의 원칙이에요. 어떤 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때는 차별 대우를 해야 한다. 알았죠? 즉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 정당한 불평등이라고 해놨죠. 즉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정당하게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뭐예요? 그게 차별하는 거죠. 이해되죠? 차별을 하는 건데 그게 정당한 거야. 알았죠? 차별 대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정당하게 불평등하게 처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제2원칙이에요. 어떤 때? 둘로 나뉘죠. 기회를 균등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알았죠? 그때는 차별 대우해 줄 수 있어요. 즉 아까 같이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알았죠?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역차별해 주는 겁니다. 긍정적 차별해 준 거죠? 긍정적 차별해 준 거예요. 거기다가.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거기 차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가. 자, 이 차등의 원리,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최소 극대화의 원칙. 자, 그게 바로 평등주의적 분배 근거를 제공해주는 원칙이에요. 걔가. 뭐냐면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가장 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평등하게 처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극빈자들. 그런 극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 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별 대우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최소 극대화 원칙이고 차등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평등주의 분배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근데 1원칙과 2원칙이 충돌하면 1원칙이 앞섭니다. 2원칙 내에서 기회평등과 차등의 원리, 즉 최소 극대화 원칙이 충돌하면 기회평등이 앞섭니다. 알았죠? 거기까지. 이거는 지금 롤제 사회 정의로는 좀 얘기할 것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이건 뼈대만 알고 있어도 돼. 일단 우리 시험에 뼈대만 일단 알고 계시고 문제 대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부터 지금 1시간 3분 했네요. 지금부터 그 20분간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